충북 메이커스TV가 4.15 총선 공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청주 청원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님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유권자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청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청주 지역사회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덕분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 모든 분야의 정책에 가장 능통한 신뢰성 있는 정치인이라는 그 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장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청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미래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저한테 다시 한번 현재 저한테 주어진 힘을 가지고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은혜에 꼭 보답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선 피로감도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다선 역할론도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저희처럼 지역 세가 약한 충북도 입장에서는 가끔가다 이제 그 피로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피로감이라는 개념이 전 언뜻 다가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선을 했다고 해서 16년을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매 4년마다 시민들의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선택.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민주당 지지도는 우리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보다 상당히 낮은 단계였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가 낮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선이라는 기회를 주신 그런 것은 저에 대한 역량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오히려 사선이라는 것이 피로감이 아니라 신뢰감을 늘려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5선에 도전하는 나름 임하는 좀 자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5선 도전과 관련해서 혹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라든지 뭐 도단이라는 데가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FGI라는 것을 해보거든요. 네. FG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서 그런 걸 해보면은 충청북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북도, 네. 강원도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 돌입도가 낮은 네.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 전략을 세울 적에 중앙정부 의존형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FGI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된다면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한 여러 가지 경력, 또 중앙정부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5선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 여의도 정치 중앙대 가셔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 두 가지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중앙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네. 두 가지 양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지역만 얘기한다면 시장 군수가 된다 도지사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저는 21대 국회가 되면은 분명히 개헌을 할 것입니다. 네. 정세균 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년 이내 개헌하자.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우리 현재 대통령 중심제,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는 그런 권력 구조, 헌법 체계 하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차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총선이나 모든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정권이 잘하면은 그저 정권 견제론으로 나오고, 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은 정부가 심판론 나오게 하다 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부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돕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이라는 권력구조가 21대 국회가 된다면은 국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지금 양극단으로 국민들이 쫙 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 합리적인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중도 합리적인 세력들의 정책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분명히 들어가고요. 중앙 정치에서의 그 수평적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원 집정 문제도 있고 내각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고 수평적 분권 이외에 수직적 분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지사라는 것이 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예산이 재정이 권한은 의임돼서도 재정이 의임되지 않는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권한과 재정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충분히 의임되는 그런 헌법 개정이 된다면 중앙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할 것이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내에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수평적 분권을 좀 더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도 강화해서 현재 모든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대통령 중심의 1인 권력 그것을 좀 분산시키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배경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식정보 강국으로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나라는 어차피 뭐 강대국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문명의 흐름에 앞서 나가야지만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디지털 혁명 분야에서 인공지능 혁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의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게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는 무엇이고 그런 변혁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뇌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 선거요. 사실 후보이기 전에 도당위원장이셨잖아요. 요번 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전략으로 좀 가시겠다는 생각?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거든요. 새로운 변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렇고 그동안 과거에서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승자 독식과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는 그런 경제사회적 구조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죠. 그 기업이라는 발의 법안이 좀 있으시다면 좀 하나만이라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역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치에서 차원에서의 법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관련된 것 중에서는 그 군시설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법 이것이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지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논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 비행장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 지역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희생당하는 비용을 안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논리가 성립했는데 불구하고 국방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논리가 맞다.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는 국민한테 국민 전체가, 안보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이 십시일반으로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배분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써가겠습니다. 거기 아직 끌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맞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부담해서 군 비행장이라든지 군 사격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자 해갖고 지난 10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 지역에 특히 청주공항 군 비행장 때문에 그 보훈당 주민들도 오랫동안 그렇죠. 피해를 호소했었죠. 그러니까 여지껏은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소송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국방부가 소음 측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주시가 그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주민의 뜻을 받아서 소음도에 따라가서 매년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는 법 중에 하나다. 이거 이제 새삼스러울 거 없는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그 아시겠지만 소각장 문제 이미 뭐 답을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더 이상 여쭤볼 건 없는데 그래도 기존의 기성 정치에 책임론이 좀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제 오창에서 소각장 논란이 된 것은 과거 그 폐기물 설치 촉진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보면은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할 수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에.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까지 의무화됐던 것이 오창입니다. 근데 청주 청원군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분양된 매립장 부지거든요. 그 지속적인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왜 매립장과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냐, 인접한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관련 법령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 폐기물이 나와도 그 산업단지 내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충청북도 내에 다른 매립장과 소각장에다 해도 좋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오창 산단 이후에 건립된 어떤 산업단지에도 매립장 소각장 논란이 없습니다. 오창 산단이 제가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 만들어진 마지막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가 민간한테 분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 그걸 어떤 형태도 막아왔습니다. 단지에서 행정 처리 편의를 위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지, 청주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태에서 의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갖다가 환경부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괴산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 아닙니까?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잖아요. 청주시 매립장, 청주 소각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국가가 돈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럼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매립하고 소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업장 폐기물 전부 민간에 위탁한단 말이죠. 민간에 하다 위탁하니까 민간은 만약에 국가가 운영한다면 소각장,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해가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철저하게 인허가 조건을 100%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을 뭐 시도의원들이 감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감시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청주 소각장도 그래요. 근데 민간에 의탁하다 보니까 매립도 과다 매립, 소각도 과다 소각. 그 북이면 소각장 같은 경우가
허가 용량의 200%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과다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져라. 이제 증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시영 지사가 담화문까지 발표하셨고요. 뭐 이건 사실 사전에 예고된 질문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집권 여당에게는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총기에 진압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중국이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방역 체계나 의료 체계가 너무 미흡한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시민들한테 정확한 그 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아직까지는 비공개 사회가 되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진짜 한국은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하고 관련돼서 들어온 교민들의 그들과 연관성이 그 쉽게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역 감염이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구에서 일어난 것은 특히 이제 신천지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집단적인 그 해압을 가지면서 확산돼가는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충청북도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차단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그런 그 예방 수칙을 많이 요청했는데 최근에 좀 느슨해진 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고삐를 조여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 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각종 피하기, 또 다중 집회를 가급적 자제하기, 어느 정도 경찰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민간인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당분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 악재로는 작용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선거 악재로는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하면은 이것은 정부가 잘했다 해서 오히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역시 이시종 지사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정부나 보건당국의 착오로 인해서 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 마무리 인사로다가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다만은 저는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키워진 힘을 지역으로 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원의 발전, 청원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